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윤입니다. 오늘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약진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약진운동은 마오쩌둥 사상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일으켰고 과연 대약진운동을 통해서 어떤 비극이 빚어졌는지 우리가 좀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약진운동은 대기근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입니다. 적게는 3천만에서 많게는 4,500만.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수까지 치게 되면 7천만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다는 학계의 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약진운동에 대해서 많은 학술적 연구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저 실상을 모두 다 파악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중국 현대사를 다뤄봤는데요. 그 중에서 1권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제가 대약진운동에 할애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약진운동이야말로 그 마오쩌둥 사상이 빚어낸 가장 처참한 참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식의 행정착오가 빚어졌고 왜 저런 식의 인지가 발생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들어가서 점검해보지 않는다면 또 언젠가 또 비슷한 지도자가 나와서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인류가 또 한 번 저렇게 어리석은 그 혁명의 광열에 휩싸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어서 우리가 더더욱 대약진운동을 깊이 공부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홍콩 대학에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프랭크 듀케터인데 저분이 쓴 저 책은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대약진운동을 마오쩌둥이 일으킨 거대한 기근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958년에서 62년 중국은 지옥에 떨어졌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대약진의 광기에 몰아넣었다.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함이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마오쩌둥은 중국이 경쟁국을 앞서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소련 방식의 발전 모델 대신 농민들을 동원해서 농업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이었다. 이 굉장히 잘 요약한 대약진운동에 관한 비판입니다. 자, 대약진운동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약진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모든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957년 중국과 소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7년 10월과 11월에 소련이 두 차례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그 이제 스푸트닉을 대기권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세계사적인 뉴스가 됐는데요. 미국과 이제 어떤 이 항공 경쟁을 벌이는 그런 대국으로 성장을 했죠. 소련이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미주라든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소련이 미국을 앞질러서 제1의 이제 발전 대국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장밋빛 이상까지도 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모스크바에 가서 후르쇼프를 만났는데요. 마오쩌둥이 후르쇼프를 만났던 이유는 사실 중국이 이런 뛰어난 소련의 과학기술을 수용을 해서 자체 핵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거기 가가지고 이 스푸트닉을 발사해서 성공시킨 소련을 향해서 극찬을 하면서 남긴 묘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흔히 소련과 이제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을 이제 동방이라고 하고 동방이 이제 서유럽과 그 미주로 대표되는 서방을 압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 러시아는 보면 또 이제 백인들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중의적으로 일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국이 머지않아 소련을 따돌리고 사회주의 종주국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암시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오쩌둥이 이후 취했던 정책들을 보면 후르쇼프와의 경쟁의식을 유감없이 표출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오쩌둥이 갖고 있는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주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관적인 요인은 객관적 조건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다 보면 이념 교육을 강화시키고 선전선동을 강화시키고 정치 운동을 격화시키고 계급 투쟁을 심화시키는 그런 식의 주관적 능동성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정치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중 동원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고요. 그 대중을 더 이제 조직화해서 그 총동원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신 무장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간부들을 향해서는 홍색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색 리더십이란 사회주의적 혁명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주관적 요인을 강조하는
그 마오쩌둥 특유의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를 맨 앞에 내세워서 전 인민을 사실상 군조직에 배시합니다. 전 인민을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전부 다 해체해버리고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집체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집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인민을 새벽부터 밤까지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맥시멈으로 사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회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가 바로 대기근입니다. 뭐 그 대기근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들이 모두 나가서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행정착오가 발생할 수 있죠. 그 행정착오가 결국은 기근으로 갔다는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학진 운동을 통해서 전국 인민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 동원된 인민들은 이제 국책 사업 속에 이제 배속이 되는데요. 1957년부터 농한기 수천만 명 농민들이 수로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도부터는 대학진 운동이 개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살인적인 작업 환경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가옥, 운막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운막을 버리고 간이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또 이제 야만적인 간부들의 폭행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보수 막노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급식은 부실했죠. 삭막한 병영 생활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회주의 혁명은 하나도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총동원되어야만 지탱될 수 있는 무지막지한 전체주의적 노동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이제 기관지들은 허위 선전을 통해 가지고 혁명 의식을 계속 고취하는 그런 선전 선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이 관제 언론의 선전 선동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1권에서 인류사 최기의 대기근에 대해서 쓰면서 언론이 인민을 굶겨죽이다 뭐 이런 장을 쓴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중국 언론이 행했던 어떤 죄악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짓 판타지를 만들어서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주체가 바로 언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오쩌둥 정신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쩌둥의 정신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1950년대 중소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요. 후르쇼프가 1956년에 스탈린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탈스탈린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중국에서도 이제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가장 존경했던 사회주의 혁명의 원수였던 스탈린이 그 밑에 꼬붕이었던 후르쇼프에 의해서 저렇게 과격하게 비판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운명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더 강력하게 자력갱생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력갱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관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혁명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밤낮으로 이제 정신적인 고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사회주의적 인간형, 공산주의적 인간형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오쩌둥이 동풍인 서풍을 압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소련을 제치고 중국 공산당이 공산주의 운동의 종주국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기술력이나 뭐 자본으로 볼 때 소련에 비해서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술적 아니면 자본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데올로기 공작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무장을 강조하는 마오주의의 자력갱생 논리가 계속 펼쳐졌던 것이죠. 마오쩌둥은 몽상가였습니다. 마오쩌둥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에서 몽상은 이렇게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몽상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몽상했냐면 혁명적 인민 대중의 정신력으로 초유의 생산혁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혁명에 참여를 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최대 성과를 내는 생산혁명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와 진시황을 결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썼어요. 마르크스와 진시황이 결합이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도의 중앙집권적 명령 경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분서갱유식 언론 탄압과 사상 탄압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모두 빼앗기고 그리고 사상, 언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다 뺏겨버린 상태. 그 상태로 사람들이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은 구체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중국 비판적 지식인의 양지성이라는 사람은 마오는 소련식 1인 지배와 고대 중국의 전제주의가 합쳐진 결과다. 그래서 인류사 최악의 권력 오용을 초래한
이제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은 인민공사입니다. 인민공사는 사회주의적 집단화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모든 인민이 병영화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국민 총동원을 위해서 사회주의 코뮌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코뮌은 단순한 마을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군사 조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같은 곳에서 자고 생활하면서 완전히 세포처럼 똘똘 뭉쳐서 한 유기체를 구성하는 전체주의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58년 10월 말에 중국 전역에 26,576개의 인민공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농가의 99.1%가 참여한 상태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 설명드렸던 중국의 집산화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집산화는 처음에 50년대 초반에는 호조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공동으로 이제 경작을 하면서 어느 공동체, 느슨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곧바로 초급 녹음 생산 합작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합작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치면 cooperative인데요. 그러니까 협력체죠. 그랬다가 이제 곧바로 collectives로 집합체로 집단 노동을 하는 집단 농장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거를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인민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인민공사는 그 규모가 이제 보통 한 2만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더 커지는 상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도시 정도 규모가 되는 10만 명이 통째로 인민공사의 성원으로 배속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잡으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2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군사 조직에 들어가서 상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그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식의 총동원 상태가 바로 인민공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민공사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이나 문화나 교육, 군사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바로 이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저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인민공사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1958년 11월까지 거의 전 농가가 인민공사에 배속이 되었고요. 보통 30개 합작사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평균은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되는 이제 대규모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직 속에 들어간 농민들은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생활의 자유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사회주의적 세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름 아닌 국가의 농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노예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농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저런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투쟁 속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지상낙원으로 볼 수가 있냐면은 저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곡물이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또 용광로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뒷마당 용광로를 해가지고 자체 철강 생산을 합니다. 농촌에서 철강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영 교육도 받고, 타가서도 있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저기 보면 이제 홍기인민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저 홍기인민공사는 아주 전형적인 이상화된 모델로서의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민공사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이상적 사회주의 코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선전을 잘 들어보면 모든 농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필요한 만큼 식량 임금을 배급해 간다.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이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을 단위의 전통적 생활 방식이 철저히 부정되고 철폐되는, 그래서 이제 전통과의 단절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갖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농민 개개인이 군사 조직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배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대규모 국책 사업에 필요한 인적 총동원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민 지배력을 최대화하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미중유의 대민 장악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병영체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체계에 따라서 맨 밑에 일선 간부들에까지 이제 명령이 하달되고 그 간부들이 직접 인민들을 동원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보면 저 구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조직의 군사화, 행동의 전투화, 생활의 집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구호야말로 대약진운동 시절 그 인민공사의 정신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군사화하는 거죠. 군대가 어떤 조직입니까? 상부에서 시키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하죠. 일사불란하게. 군대에서는 한 명 병사 한 명 한 명이 사생활을 누리고 사적 생각을 하고 이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투가 나면 명령에 따라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바로 군대죠. 그러면서 전체로서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고 국가가 독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전 인민을 군대 조직 속에 배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동이 전투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활은 집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생활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더 아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빨리 달성할 수 있다는 마오주의의 이상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급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 사람이 조급증에 시달렸을까요? 왜냐하면 빨리 성과를 내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비현실적인 몽상가였기 때문에 전 인민을 끌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사회주의 혁명 속으로 내몰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구호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더 아끼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공산주의는 천당이고 인민공사는 그 천당으로 가는 교량이다. 뭐 이런 식의 선전구호가 전 중국에 나붙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일종의 그 사회주의적 몽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천당을 바로 이 지상에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유토피아 사상인데, 유토피아 사상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그 목적이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됩니다. 사람을 100만 명을 죽이고 수십억 명이 유토피아로 갈 수 있다면 100만 명은 희생될 만하죠. 왜냐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했기 때문에. 바로 그 논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옥죄고 억압할 수 있는 전체주의적 사회 시스템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의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는 전체주의가 형성이 되니까 중앙선전부는 거짓 보도에 매몰되게 됩니다. 가짜뉴스, 허위선동, 과장 왜곡이 판을 치게 되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모든 매체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저렇게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혁명투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당 기관지는 두세 배 웃도는 생산량을, 할당량을 제시를 하고 확성기가 밤낮으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부들이 농민을 압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해야 더 많은 생산이 나온다는 단순한 계산 위에서 사람들을 계속 다그치는 겁니다. 생산량을 초과 달성을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상부에서 계속 할당량을 높이고 있고 할당량을 높이는 근거는 바로 저 거짓 보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인민공사가 생산량을 초과하는 무한 경쟁 속에 돌입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하남성의 한 마을에서 뭐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늘어났냐 그랬더니 농민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우리는 왜 사용 못했느냐 이러면서 자그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거짓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허위 선동의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장 왜곡이 결국은 할당량을 높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 간부들은 중앙정부에 통계를 조작해서 보고하고 보고서를 위조하고 거짓말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결국 대학신운동은 거짓으로 쌓아올린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농민 대중의 무덤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저 대학신운동이 저렇게 실패를 해야만 되는지 몇 가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인들을 우리가 사회사 쪽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회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농민들의 실체험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겪었는지를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대충 뭐 정부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저 참혹한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무엇을 겪어야만 했든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인민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사생활이 부정이 되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운막이 훼손이 됩니다. 그 운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운막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엌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죠. 아궁이에 불을 떼면 난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아궁이를 빼앗긴 농민들, 부엌을 빼앗긴 농민들, 스스로 먹고 사는 생존의 전략이 완전히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가난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부엌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밥도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운막 주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작은 텃밭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구황작물, 나물, 버섯 뭐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아니면 따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작은 땅이라도 붙이면서 텃밭이라도 개간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체적인 병영생활로 내몰리면서 자기 운막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막이 없는 자리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이제 막사 같은 걸 지었는데요.
그 막사가 채 다 지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집이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손도손 모여 살던 더럽고 낡은 움막이 철거되면서 새로운 숙소는 부족한 기묘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계획이 말단, 향촌 공동체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 부조리, 또 불합리가 바로 인민을 기근으로 내모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축들을 다 뺏기게 되는데요. 그렇죠. 아궁이도 없고 텃밭도 없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키워왔던 소, 닭, 오리, 개 뭐 이런 식의 가축들인데 가축들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면 그런 가축 생산량도 더 많아진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주먹국으로 하던 방법에서 합리적 경영으로 옮겨가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인데 그 사회주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실현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결국 보금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부엌과 텃밭과 가축을 잃어버렸습니다. 생활 터전이 붕괴되는 참혹한 상황에 내몰렸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생존 요령까지도 망실돼 버립니다. 전통엔 지혜가 있습니다. 전통적 삶의 양식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선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물려오는 생존의 비법을 터득을 해서 자신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중국의 농민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생존의 요령이 망실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참혹한 대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짓고 같이 먹으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이론상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공동식당을 만든 결과 어떤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농민은 공동식당 옆에 운이 좋아서 합니다. 그럼 밥 먹으러 뛰어가면 되죠. 한 30초 안에 식당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민은 3km 떨어져 있고 어떤 농민은 5km 떨어져 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1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조리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군요. 공동식당을 만들게 되면 거리의 편차 때문에 발생하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음식들이 많죠. 음식들이 많을 때는 파티를 해도 못 먹을 정도로 음식이 남아들고 부족하면 쫄쫄 굶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이 행정상 착오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사회적 콤뮌이 절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중국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자, 이게 바로 1958년에서 62년까지 전개됐던 상황입니다. 오로지 중앙정부의 중공 중앙의 간부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바로 이 거짓 언론과 그다음에 거짓 보고서와 거짓 선전부의 허위 선동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던 것이죠. 1959년에야 이 현실을 점점 보게 되면서 눈에 뜨게 되고 그렇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다 이제 죽음에 내몰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 추구라는 허황된 망상인데요. 저기 보면은 한편에는 곡물이 있고 한편에는 철강 생산하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이 마오쩌둥의 전략인데 저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의 부강이 곧 인민의 행복이다 이러면서 이제 전체 인민을 저런 식으로 몰아갔지만 저런 식의 뒷마당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철강이 생산될 수 있겠습니까? 저게 또 한 번 그 참새 사냥을 방불케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중국 농촌에는 저렇게 수십만 개의 용광로가 생겨났습니다. 저기서 불철주야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을 했는데요. 저 용광로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료를 떼야 됩니다. 그 연료를 겨울이 되면 사실은 난방에 써야 되는데 난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떨면서 용광로를 지키는 그런 부조리가 발생을 하는데 저 용광로에 들어가는 철광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명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밥솥, 청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녹그릇 뭐 이런 걸 전부 다 녹여가지고 철강을 생산하려고 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대약진 운동 당시 중국 농촌에 급조했던 저 뒷마당 용광로는 마오쩌둥 사상이 얼마나 삐뚤어진 이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물입니다. 이건 비과학적 mon단이었고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생산된 철강들은 고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그 포항 제철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지 않았는지 곰곰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오쩌둥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항 제철을 만들었고 포항 제철의 성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이뤘는데 중국은 15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그렇게 호기롭게 장담을 하고서 전 인민을 저런 식의 불합리한 뒷마당 용광로에서 일하게 만드는 처참한 행정 실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약진은 대역진이 되었습니다. Great Leap Forward는 Great Leap Backward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감한 도박이었는데 비참하게 실패를 했죠. 과감한 도박이 비참한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왜 대기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허위 보고의 경쟁이 일어났고 거짓말의 악순환이 일어났고 그 결과 기근이 확산되었습니다. 영롱 기술의 발달을 과장하는 허위 보고가 공적 매체를 통해서 매일 선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거짓말을 하죠. 그 지방정부는 생산량을 과장해서 위에 올립니다. 위대하신 마오쩌둥 영도자의 그 자력갱생의 정신이 실제로 우리 지방에서 놀라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계속 늘려서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곡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쪽으로 곡물이 더 안 가겠죠. 그리고 생산량은 더, 할당량은 높아지겠죠. 농민들은 더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생산량을 부풀리는 단기간지의 가짜뉴스가 결국은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왔습니다. 언론이 인민들을 죽였습니다. 허위의 희망 고문이 총체적 부패 구조를 낳았고 이 총체적 부패 구조에 모두가 속았습니다. 바로 맨 위에 마오쩌둥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절대군주가 있었고 이 절대군주의 의지에 따라서 전 중국의 수억 명 인구가 놀아났기 때문에 그 결과 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근은 완벽하게 인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약진운동이 자연재해에서 기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가뭄, 홍수 이런 것 때문에 기후변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편향된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이 대약진의 실패를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되는데요.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언론 매체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허위 보고입니다. 허위 보고에서 행정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보고가 행정착오를 낳는 악순환 속에 전 중국인민이 말려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위 보고를 근거로 철강 생산의 목표량을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이 맨 위에서 과장과 허위 보도가 전국적 광기로 표출됩니다. 맨 아래에선 수억 명이 굶어 죽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과장된 기대감의 나선형 상승 구조가 전 인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대약진운동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약진운동은 왜 실패했을까요? 정치적 압력이 과장을 낳았습니다. 황당무계한 목표치가 설정이 되고 그래서 생산보다 훨씬 더 많은 곡물이 격수되게 됩니다. 허위 목표액이 포괄적 캠페인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기근과 죽음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근은 또 폭력과 연결되었습니다. 기근이 단순히 기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은 이 폭력 구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사망자 수를 또 은폐하죠. 허위, 과장, 조작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급 관리만 문책을 당하고 노동자, 농민만 죽어가는 참혹한 현실이 빚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분, 굉장히 훌륭한 중국인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지성이라는 언론인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되게, 가장 정확한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대약진이 왜 대기근으로 귀결됐는지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제 이력을 보면 1940년에 후베이성에서 태어나가지고 1960년에 베이징 청와대학에 입학을 했고 64년에 공산당을 입당했던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1959년에 저분의 아버지가 기근 상태에서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자기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8년부터 2001년까지 이제 이 신화사 기자로 활약하는 그 과정, 33년 동안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진실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여망춘추라는 어떤 비판적 저널이 있었습니다. 그 저널의 편집인으로서 맹활약을 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이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썼던 아주 명작이 있습니다. 그 대기근의 참사를 고발하는 묘비라는 책인데요. 영어로 툼스톤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기근이 왜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들인데요. 보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홍콩에서 출판된 책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이게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 이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적으로 왜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그 시대를 겪었던 한 기자의 눈으로 아주 세심하게 썼고, 이건 단순히 이제 언론 저널리즘에 머물지 않고 이제 역사적 서술, 역사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서를 우리 시대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천하번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것은 이제 동일한 양지성 씨가 쓴 문화 대혁명에 관한 저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The World Turned Upside Down이라는 책으로 한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정직한 양지성이라는 언론인이 정부 문서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거짓, 허위, 조작, 날조, 은폐, 억압, 탄압으로 점철된 중국 공산당의 상징 조각과 역사 왜곡을 직시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이 인재였음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묘비라고 썼는데 그 묘비라는 의미는 대기근으로 쓰러져간 이제 수천만 명 되는 원혼들을 위한 진용국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이 부여됐고 이는 이제 훌륭한 양지성인데 이분의 분석에 의하면 대기근의 결과 최소 3,000명에서 4,5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출산 인구까지 합치면 3천만 명 정도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도합 희생된 인구수는 7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제가 대기근에 대해서는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중국에서 평화시에 사회주의 혁명의 이름하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신화 중에 하나가 마오쩌둥이 그래도 중국을 통일하고 기근은 해결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모집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도 기근은 해결했다. 그러면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기근이 횡행했단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명나라 때도 기근을 줬고 청나라 때도 기근을 주었는데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마오쩌둥이 등장을 해서 기근이 해결됐다. 뭐 이런 식의 신화죠. 그러니까 저 대약진 운동을 안다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언제 마오쩌둥이 기근을 해결했습니까? 기근을 발생시켰죠. 마오쩌둥은 기근을 발생시킨 사람이지 기근을 해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 그리고 198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타 센의 유명한 말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르타 센이 그랬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는 대규모 기근이 발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적 사례들을 다 분석을 했죠. 기근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공산당 기관지들이 그런 식의 과장, 허위, 가짜뉴스 이런 것을 남발하지 않고 인민이 겪고 있는 실상을 단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다면 마오쩌둥이 계속 저런 엉터리 정책을 1년 넘게 2년 넘게 끌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건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주의적 몸상에서 발생한 그의 정신주의적 환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재였습니다. 그 결과 많게는 7천만 명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약진은 왜 대기근이 되었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일당 독재의 지배구조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당 독재의 지배구조에서 대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과학적 발전 전략에서 나왔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조를 말해야 되고요. 거짓 언론의 허위 보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우파 운동부터 시작됐던 전문가 억압, 그게 사회 문화가 되면서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념 과잉의 무한 경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빅브라더의 절대 권위랄까요? 1인 지배의 참혹한 현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상명하달의 명령체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사화된 일상생활에서 나왔습니다. 인민들은 노예가 돼버렸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인민들이 만약에 주체가 되어서 저항했다면 저런 기근에 그냥 내몰리지 않겠죠. 인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병영화된 생활 속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통제 구조에서 나왔고 폭력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인 절대 복종의 문화가 이념교육을 통해서 전 인민의 뇌리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실상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점에서 대약진 운동은 마오쩌둥의 가장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민의 목숨을 기근으로 몰아넣었던 마오쩌둥이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 중국의 슬픈 역사라는 제목을 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제목을 슬픈 중국으로 바꿀 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가 바로 기근에 내몰려서 죽었던 천만 중국 인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1950년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60년대로 넘어가는 중국 현대사를 다뤄봤는데요. 중국 현대사의 저 과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왔죠? 45년 해방된 이후에 1960년대까지 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비교사적 관점을 통해서 오늘날의 중국 역사의 인류사적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한국 현대사의 의미를 우리가 또 되짚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대약진 운동 이후에 중국 현대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왜 중국은 참혹한 문화혁명의 늪으로 빠져들어야만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